CES 2020에서 인텔이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 바로 펜서 레이크를 공개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건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성능이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대신 이런 질문에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늘 꿈꿔왔던 아주 얇고 가벼운 노트북 하나로 최신 고사양 게임까지 완벽하게 즐기는 시대.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렇죠. 인텔은 이번에 공개한 내장 그래픽 아크 B380을 통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그 대답이 과연 허풍인지 아니면 정말 노트북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명인지 그 속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그냥 새로운 칩이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통합 그래픽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개념 자체를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장 그래픽은 그냥 화면 띄워주는 최소한의 장치, 파워포인트나 잘 돌아가면 다행인 수준이었잖아요. 맞아요. 게임은 궁도 못 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엿한 외장 게이밍 그래픽 카드의 영역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도약의 중심에는 인텔이 정말 사활을 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바로 최첨단 18A 제조 공정과 Xe3 그래픽 아키텍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심장부부터 바로 들여다보죠. 인텔 18A 공정.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리본팻, 파워비아 이런 좀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솔직히 약간 마케팅 용어 같기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이길래 이런 엄청난 성능을 가능하게 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두 기술이 18A 공정의 핵심이고 인텔 기술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본팻부터 설명드리면요. 이건 기존의 핀백 구조를 완전히 뛰어넘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이에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류를 물이라고 하고 트랜지스터를 수도꼭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물과 수도꼭지요. 기존 기술은 이 수도꼭지를 위하고 양옆, 세면에서만 제어해서 물의 흐름을 조절했습니다. 근데 리본팻은요, 이 수도관 전체를 360도로 완벽하게 감싸서 제어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셀 틈을 아예 주지 않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이 새는 현상, 그러니까 누설 전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훨씬 더 적은 힘으로 정밀하게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력 효율의 극대화로 이어집니다. 아하.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전기를 훨씬 덜 먹게 되니까 노트북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아주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와, 수도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전력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이다. 그럼 파워비아는 어떤 개념인가요? 이건 칩 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하던데요. 파워비아는 정말 천재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칩은요, 좁은 1층짜리 도로 위에 데이터가 다니는 신호선, 그러니까 일반 차량하고요,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 즉 대형 트럭이 막 뒤엉켜 달리는 것과 같았어요. 네, 복잡했겠네요. 당연히 복잡하고 서로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파워비아는 아예 도로를 2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력 공급선, 이 대형 트럭이 다니는 길을 웨이퍼 뒷면, 그러니까 도로 지하 터널로 완전히 옮겨버린 거죠. 와, 공간 문제를 말 그대로 차원을 바꿔서 해결해버렸네요. 맞습니다. 지상도로는 데이터가 다니는 신호선만 쾌적하게 달리게 되니까 신호 간섭이 사라져서 데이터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지하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니 칩이 제한된 전력 내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결국 18A 공정의 힘은 바로 이 리본팻과 파워비아의 시너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로 만든 대단한 칩들도 결국 하나로 잘 뭉쳐야 제 성능을 낼 텐데요. 포베로스 다이렉트 CD라는 패키징 기술이 그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펜털레이크는 CPU, GPU 같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작은 칩, 타일들을 레고 블럭처럼 조립해서 만들거든요. 포베로스는 이 타일들을 옆으로 넓게 펼치는 게 아니라 위로 착착 쌓아 올리는 3D 적층 기술입니다. 수직으로요? 네. 이렇게 하면 칩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획기적으로 짧아지죠. 특히 데이터가 엄청나게 소비하는 내장 그래픽이 메모리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병목 현상,
이걸 최소화해서 시스템 전체의 반응 속도와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듣고 보니 18A 공정이라는 아주 튼튼한 그릇에 XE3라는 잘 만든 내용물을 담은 느낌이네요. 이 환상적인 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리로 완성됐는지 그래픽 아키텍처 XE3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군요. CS 현장에서는 이걸 두고 배틀메이지의 완성형이라고 표현했다던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텔의 다음 로드맵인 셀레스티얼 아키텍처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좀 예상을 깬 거죠. 인텔은 XE3가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XE2, 즉 배틀 메이지 아키텍처를 18A 공정에 맞춰서 완벽하게 최적화하고 완성도를 높인 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영리하고 실용적인 선택이에요. 왜 그런가요? 보통은 완전히 새로운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면 초기에 드라이버 호환성 문제나 예상치 못한 버그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 인텔이 과거에 이걸로 고생을 많이 했죠. 네. 하지만 이미 검증된 설계를 바탕으로 하니까 출시 초기부터 성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개선할 부분은 확실히 개선했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래픽의 실질적인 계산기 역할을 하는 벡터 엔진을 확장해서 복잡한 게임 그래픽 연산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고요. 둘째는 AI 연산을 전담하는 XMX 엔진을 강화해서 인텔의 AI 업스케일링 기술인 XESS의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트레이싱 유닛의 효율을 높여서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도 레이트레이싱을 켜는 게 더 이상 무리가 아니게 된 거죠. 안정성을 택하면서도 성능 개선의 핵심은 놓치지 않았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최첨단 기술들이 어떤 하드웨어 사양으로 구현됐는지 살펴보죠. 전작인 루나레이크보다 물리적인 코어 수가 50%나 증가한 무려 12개의 XE 코어를 탑재했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코어 수만 50% 늘린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XE3 아키텍처의 효율성 개선 덕분에 코어 하나하나의 성능, 즉 IPC도 향상됐습니다. 이건 인텔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에요. 전략이 바뀌었다고요? 네, 과거에는 CPU 코어 성능에만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는 그래픽 성능을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선언한 거죠. 하지만 내장 그래픽은 언제나 메모리 대역폭이라는 아킬레스건의 발목을 잡혀왔잖아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 공급 파이프가 좁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인텔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메모리 온 패키지, 줄여서 모피라는 기술이 언급되던데요. 바로 그 모피 기술이 아크 B39215의 숨겨진 비결입니다. LPDDR5X 메모리 칩을 별도의 슬롯에 꽂는 게 아니라 CPU 패키지 기판 위에 아예 직접 쌓아 올려버린 방식이에요. 아예 붙여버렸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메모리의 속도인데요. 무려 9600mts라는 현존 최고 수준의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덕분에 약 153.6GB/s라는 엄청난 대역폭을 확보했죠. 153.6이요? 네, 이 수치는 웬만한 보급형 외장 그래픽카드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덕분에 12개의 그래픽 코어가 데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노는 시간 없이 쉴 틈 없이 일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입니다. 성능을 위해서 메모리 업그레이드의 자유를 포기하는 좀 과감한 선택을 한 거군요. 얇고 가벼운 노트북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한 어쩔 수 없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사용자가 램을 직접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단점이지만 그 대가로 얻는 성능 향상이 워낙 압도적이니까요. 자, 드디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모든 기술의 집약체가 실제 게임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까요? CES 현장에서 공개된 벤치마크 결과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픽 성능, 즉 레스터라이제이션 성능부터 보죠. 고사양 게임의 대명사인 사이버펑크 2077을 1200p 해상도 높음 옵션으로 아무런 업스케일링 기술의 도움 없이 실행했을 때 평균 53fps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장 그래픽으로 그것도 업스케일링 없이 사이버펑크 높음 옵션이 53프레임이라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플레이가 가능하다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쾌적한 플레이 영역에 완전히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내장 그래픽으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레이싱 게임인 F1 2025에서는요. 1080p 높음 옵션에 XSS 균형 모드를 켜니까 100에서 10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100프레임이 넘게요? 네, 120Hz 같은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가진 얇은 노트북에서도 그 성능을 남김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럼 내장 그래픽으로 레이트레이싱은 어떤가요? 그건 정말 오랫동안 그림의 떡 같은 기능이었는데요. 이제 그 떡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이버펑크 277에서 레이트레이싱 중간 프리셋을 적용하고 XSS 균형 모드와 프레임 생성 기술을 함께 켰을 때 평균 73fps를 기록했습니다. 73프레임이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수백만 원짜리 데스크탑으로도 버겁던 옵션인데 이건 정말 시장의 규칙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걸 AI라는 지능적인 파트너를 붙여서 해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하드웨어가 뼈대를 만들면 소프트웨어가 살을 붙여서 완성하는 그림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프레임 생성 기술이 포함된 XSS3가 아크 B390 성능의 핵심 열쇠입니다. 단순히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늘리는 걸 넘어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AI가 분석해서 그 사이에 존재했을 법한 가상의 프레임을 직접 그려 넣는 기술이죠. 아까 사이버펑크 2077에서 업스케일링 없이 53프레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XSS 품질 모드만 켜도 프레임이 74까지 약 40%나 향상됩니다. 와, 엄청나네요. 다만 프레임 생성 기술은 화면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지만 약간의 입력 지연, 인플렉을 유발할 수 있어서요. 0.1초의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경쟁적인 슈팅 게임보다는 RPG나 어드벤처 장르에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성능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지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보면 그 가치가 더 명확해지겠네요. AMD의 레이디온 890M이나 엔비디아의 RTX 4050, 그리고 애플의 M4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윈도우 진영의 오랜 라이벌 AMD의 레이디온 890M입니다. 인텔은 아크 B3-9용이 890M보다 최대 82% 더 빠르다고 주장했는데 공개된 벤치마크에서도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코어 수의 차이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아크 B3-9용의 월등한 메모리 대역폭과 Xe3 아키텍처의 효율성이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AMD가 스트릭스 헤일로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잖아요. 벤치마크 숫자는 그쪽이 더 높던데요? 소비자는 결국 숫자를 보고 판단할 텐데 인텔이 불리한 것 아닐까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사이버펑크 2077 벤치마크에서 스트릭스 헤일로는 111.9프레임을 기록하면서 B3-9용의 99.5프레임을 앞섰죠. 하지만 이건 마치 스포츠카하고 고성능 세단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아, 시장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스트릭스 헤일로는 트랙에서 더 빠르겠지만 칩 크기도 훨씬 크고 전력 소모도 많아서 맥북 프로 16인치 같은 크고 무겁고 비싼 노트북에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B3-9용은 출퇴근길 연비와 주차 편의성까지 잡은 고성능 세단인 셈이죠. 대다수 소비자는 매일 트랙에 가지 않잖아요. 인텔이 노리는 건 바로 그 대중적인 초박형 노트북 시장의 스위트 스폿입니다. 잠깐만요. 그는 인텔이 직접적으로 겨냥한 상대는 엔비디아의 외장 그래픽 RTX 4050이라는 말이 되는군요. 지금 내장 그래픽이 엔비디아의 외장 그래픽과 경쟁한다는 건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발표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인텔은 B390이 저장력 버전 RTX 450 노트북용 GPU보다 평균 10% 더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10%나요? 네. 이게 갖는 전략적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노트북 제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도의 외장 GPU 칩과 그걸 시키기 위한 복잡한 쿨링 시스템 없이도 비슷한 혹은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북을 더 얇고 가볍고 심지어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되죠. 이건 $800에서 $1200 사이. 우리가 가장 많이 구애하는 메인스트림 노트북 시장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애플의 M4 칩과는 어떤가요? 항상 전력 효율의 기준으로 꼽히는 막강한 상대인데요. 일단 게임 생태계와 호환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윈도우 기반인 인텔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더 주목할 점은 전력 효율, 즉 전성비입니다. 인텔이 18A 공정 덕분에 넷플릭스 스트리밍 시 27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주장했거든요. 27시간이요? 네, 이건 애플 실리콘의 효율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과거 전기 먹는 하마 이미지를 벗고 성능과 전성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강력한 경쟁자가 된 거죠. 하드웨어는 정말 완벽에 가까워 보입니다. 거의 약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텔 그래픽카드 하면 항상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었죠. 바로 드라이버 안정성입니다. 인텔 그래픽카드 사용자들의 영원한 애증의 단어 아닙니까? 이 오랜 약점은 잘 해결되었을까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CES 현장 테스트에서 일부 게임의 심한 끊김 현상, 그러니까 스터터링이나 XSS 적용 시 화면이 미세하게 깨지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출시 초기 드라이버 최적화가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하드웨어의 잠재력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발목 잡힐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좀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합니다. 인텔이 지난 2년간 아크 그래픽 드라이버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개선해 왔거든요. 파인 와인, 즉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어 좋아진다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후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죠. 아,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B390 역시 출시 초기에는 약간의 불안정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과거의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출시 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외에 다른 측면도 궁금합니다. 최근 가장 큰 화두인 AI PC에서의 역할은 어떤가요? 펜톨레이크는 처음부터 AI PC를 위한 플랫폼으로 설계됐습니다. 아크 B390 GPU는 약 120 TOFPS의 AI 연산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TOFPS는 초당 1조 번의 연산을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초당 120조 번이요? 네, 초당 120조 번의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칩에 내장된 별도의 AI 엔진인 NPU가 제공하는 50톱스의 2배가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확실합니다. NPU는 화상회의 배경 흐름이나 윈도우 기능처럼 저전력으로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AI 기능을 담당하고요. GPU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고성능 이미지 생성이나 XSS 가속처럼 폭발적인 연산이 필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아크 B390D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강조했듯 엔트리급 외장 GPU 시장의 붕괴입니다. RTX 4050 이하 등급의 외장 GPU는 이제 노트북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둘째, 스팀덱 같은 휴대용 게임기, 즉 UMPC 시장의 재편입니다. 지금까지 AMD가 거의 독점하던 이 시장에 인텔이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메이드 인 USA의 상징성입니다. 이 최첨단 칩이 미국 본토 오리건과 애리조나 공장에서 양산된다는 점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무시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그림이 정말 명확해졌습니다. 인텔의 펜톨레이크와 아크 B390D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서 얇고 가벼운 노트북이라는 카테고리의 한계를 무너뜨리려는 인텔의 야심찬 도전이었네요.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를 압도하고 외장 그래픽인 RTX 4050과 대등한 수준의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이를 통해 별도의 게이밍 노트북 없이도 일상용 노트북으로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아크비 390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합 그래픽이며 메인스트림급 게이밍 노트북 시장의 패러다임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다만 이 엄청난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즉 드라이버의 완성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미래에 도착했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그 미래를 온전히 경험하기까지는 소프트웨어라는 마지막 열쇠가 필요한 셈이죠.